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재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국회와 최 대행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이 끝났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권동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래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3일에 선고가 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죠. 연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로 해서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게 최 대행 측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거고 네. 우 의장 측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국회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맞느냐에 대한 대답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판결 기존에 판례가 있는 것을 보면은 국회가 개개인의 자격으로 이 청구인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아무리 이제 국회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그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헌법의 고유 기관이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총의를 여는 게 본회의고 그래서 예.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 대표로 청구인 자격으로 어떤 대외적인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앞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생략하고 가다 보니까 이게 쟁점이 된 것 같고 기존의 판례를 본다고 한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뭐가 잘못된 거고 어떤 게 바른 거고 지금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가 합의제 기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어느 한 사람이 국회 전체의 권한을 대변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회 운영 자체가 앞으로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절차적인 것은 이번에 좀 바로잡아 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의장이 뭐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또 그렇게 잡히겠지만 예. 기본적인 국회의 뭐 취지, 합의제 기구로서의 취지를 생각하면 저는 이것은 기각이 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의견하고 똑같네요.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이 상임위를 대표해가지고 그런 모든 권한을 쟁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이 규정이 없으니까 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또 어떡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빠르게 정리가 돼야 국가의 위기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현재로서는 이제 내일과 목요일 두 차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 또 어떤 인물이 가장 주된 쟁점으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하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이제 아무래도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금 주로 쟁점이 될 부분이 이 언론사에 대해서 그 계엄이 시작이 됐을 때 단수 조치를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렸는지 이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언론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 국정조사에서 국회에서 좀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서 헌재에서 또 어떻게 대답할지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대답이 좀 나올지는 좀 의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국방장관이었고요.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느냐 또
당초에 김영현 장관과는 좀 대립적인 위치,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장관 또 윤 대통령과의 그동안의 대화나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행위 속에서 계엄의 그 단초들을 묻는 질의가 많이 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주목하십니까? 일단 이상민 장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언론사의 단전단수가 실제로 지시가 됐고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이 계엄이 뭐 경고용이라든가 계몽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보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또 새롭게 양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헌재가 이번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 측,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그래서 검찰 조서가 탄핵 심판으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가 있어서 그 선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헌재는 밝혔어요. 지금 이 부분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형사법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2017년 그 전에 상황인 2017년의 선례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헌법재판소만의 그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주장을 취하고는 있는데 예.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검찰에서의 신문조서 능력과 심판에 나왔을 때의 증언이 배치되는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예.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곽종건 사령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의 신문조서를 따를 것이냐? 이 부분은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증언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또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재판에 안 나온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러면은 검찰에서 그 증언 신문조서에 꾸린 내용하고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심판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러니까 연결되는 증언들이 쫙 연결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연결되는 증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 단순히 헌재가 그 헌법재판이 그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걸로만으로는 좀 논리가 지금 이 재판의 공정성이나 아니면 이거를 정말로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답을 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법이 그때 2017년에는 바뀌어서 지금 네. 좀 법 적용이 맞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하고 국민의힘은 우리나라가 초중등 국어교육에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인원이 지시대명사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지시대명사로 쓰지도 않고 그걸 지시대명사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국교육 받는 초중등 학생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못된 전례를 따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전례가 아니에요. 대법원 최종 판단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판례이자 법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재에서는 최종 판결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헌재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례가 아니라 판례인 겁니다. 그럼 그 법리를 따라서 하겠다는데 다른 법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전례라고 얘기하면 헌재가 최종 판결 기구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의 우기기와 힘자랑으로 헌재를 뒤엎고 체계를 뒤엎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 따라서 좀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나라가 다른 그 정치 세력이나 국민들도 그것에 따라갈 것이라는 거를 한 번만 좀 더 생각하고 본인들의 위치와 책임감을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를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재는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앞으로 헌법재판 그 심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따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대통령을 탄핵하는 상황에서 그 내리는 결정들이 절차적으로나 그다음에 논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법리적으로 예. 흠결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런 논란 자체가 저는 뭐 대통령이 이 결정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대통령의 문제이지만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이 예. 헌재 판단을 보고서 어떻게 수긍을 하고 어떻게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끼칠까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요. 예. 흠결, 논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헌재가 최종 판단 기구라는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럼 그 흠결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앞으로 할 것이며 논란에 대해서는 누가 할 겁니까? 예. 그러면은 그 반대 세력도 계속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결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숙제가 될 건데 이걸 어떡하죠? 흠결이 있다면 예. 다음에 또 헌재에다가 이건 흠결이 있으니 판단을 좀 다시 해봐라. 내가 해가지고서 결정을 뒤집든지 판례를 뒤집든지 하면서 우리는 법 제도를 지켜가는 것이지 그냥 정치권에서 일반 국민들이 본인들의 주장이 강하다고 해서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우기기 정치를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을 위하지도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권 당시에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결정에 대해서 두고두고 후회한다라고 밝혔고요. 또 계엄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내용과 배경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얘기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또 이렇게 비명계 쪽에서 움직이는 그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입장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치적인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가 주로 친문계라고도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이 비명계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첫 시도인데 제가 봤을 때 그 첫 관문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첫 번째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과제처럼 안고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한 먼저 답을 하고 그분에 대한 소외를 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정치 문제에 좀 더 관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제는 관전에서 좀 적극적인 참전으로 좀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전에서 참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그런 듯한 모습이 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후회하시고 책임도 느끼는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책임을 느끼고 후회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임명한 것만인가요? 그 외에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찍지 않고 상대방을 찍은 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이나 이런 걸로 임명한 것만이 그 판단의 대상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수많은 인사와 수많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각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고 이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과거는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큰 책임과 후회를 느끼신다면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어쨌든 지금은 상대 정치 세력의 수장이잖아요. 거길 콕 찍어가지고 비난하는 방식은 국가 원로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우리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다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하시려는 게 아니라 관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랜만에 그 지면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인터뷰를 해서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 뭐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를 한 거고요. 주 4일제 도입해보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잘못하면 국민들이 다시 국민 소환제를 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30조 원 추경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굉장히 비판을 하던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존에 행해온 어떤 상태나 그다음에 행위들과 너무 배치되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이고요. 예, 제가 이제 주로 본 부분은 성장 부분인데 예, AI, 뭐 방위 산업 여러 가지 제조 부활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말로써 굉장히 말의 성찬을 차려놓고 모래성 쌓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게 경제 문제나 성장 문제는 이게 말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천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절박한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안 나타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 특별법입니다. 예, 이 기존의 긍정적인 수용의 모습을 좀 보이시다가 지금 좀 돌아섰거든요. 근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는데 예, 첨단 산업 부분에서 노동 착취를 통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건 모순이다. 다시 말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두는 그 조항이 쟁점인데 이거를 노동 착취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그 중국의 딥시크도 그렇고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인재였거든요. 이 인재들이 예, 특히 개발 쪽하고 신상품 쪽 이쪽의 인재들이 어떤 획일적인 틀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라는 게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핵심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노동 착취로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는 앞으로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근데 나머지 사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뭐 기업을 얘기하고 활동을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노란봉투법이나 그다음에 국회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에 기업이 그렇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난리를 쳐도 예, 그 강행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늘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경제고 성장이니 이 부분이 와닿지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류에 편승하고는 싶은데 또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약간 줄타기하는 모습 그런 부분에서 본질은 놓치고 가는 모습 예, 그런 부분이 이번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절한 비판인지요. 글쎄요. 자, 제가 주장하는 게 있고 우리 앵커님이 주장하는 게 있는데 앵커님이 제가 주장하는 쪽으로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주장을 좀 더 내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아유 그렇게 주장도 안 하던 사람이 왜 해? 라고 그걸 쳐내는 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 현 정치권의 행태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욕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악마화하고 욕하고 이러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이라서 너무 안타깝고요. 어쨌든 부족하나마 본인들의 마음에 100% 차지 않으나마 반도체 분야에서 특정 분야, 특정 시기에는 52시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고성장, 고소득 분야에서는 뭐 이런 52시간 그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또 설득할 만한 건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 가지고 압박할 만한 건 압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야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권을 본인들도 집권을 하고 집권을 해서 또 거기에서 그런 걸 조금 더 자기들의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은 그냥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호감, 혐오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그 반사이익이 나에게 오기만을 바라는 모습이라 예.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 지금 2025년 정치 수준에 맞고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에 맞는 모습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를 오늘 뭐 대표 연설을 빼고는 양쪽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 연설을 할 때는 예. 본인에게 그 주목도가 집중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때는 한동안이라도 그 압박을 주기 위해서들 그래 그 부분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국민 소환제도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조금이라도 그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좀 가봐. 그거 안 되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특권 내려놓기라도 있잖아. 그거라도 좀 해봐. 이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에이 그래 뭐 또 거짓말했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파괴력도 있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런 부분에 기대를 표출을 했었는데 그게 며칠 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제가 문맥으로 봤을 때 좀 예.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강했다. 어. 그래서 기존에 불과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했던 얘기를 이렇게 뒤집으면 그리고 예.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음. 단순히 공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실행과 그다음에 진정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걸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공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사실 더 발전이 없는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전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5명이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당이 자유수호를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 여당 의원의 윤 대통령 접견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접견을 개인 자격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비판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가서 뵙고 오는 거고 또 관계성이 있어서 뵙고는 오는데 또 뭐 접견 시간이 길다고 할 수도 없어요. 30분 정도고 또 뭐 내용적으로 심도 있는 내용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원의 형태로 나와서 바깥으로 전파되는 것 이게 그렇게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당내 의원들도 좀 전파가 돼서 앞으로 좀 더 자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예. 또 뭐 오늘 보니까 정치인 접견은 좀 당분간 안 하시는 걸로 그러게요. 좀 이게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 봤을 때 좀 논란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사실 오늘도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방산 협의 관련된 협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행보들이 또 이런 전원이나 이런 것들로 가려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심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도부는 접견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큰 축기 하나가요.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정치적인 큰 권한을 맡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익과 공익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잖아요. 훼손이 안 되면 다행이지만 예. 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고 그런데 임해야 된다. 이런 게 또 한 큰 축입니다. 그걸 여기에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예. 대통령이 옵중 정치를 하게 한다는 것은 국익과 공익에 엄청난 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고 그게 끝난 다음에 해야죠.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야당도 그런 걸 하는 걸 스스로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도 모든 법적인 쟁송에 있어서 삼심이 나기 전까지는 내가 떳떳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도 반성을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전체적인 역사와 국민의 어떤 기본 자세와 행동을 굉장히 크게 그르치고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정치 지도자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이걸 먼저 좀 생각하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당리당략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사리사약이나 사리당략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정치가 사리사약의 시대로 접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오늘 이후에는 정치인 접견은 뭐 안 하겠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밝혔으니까요. 일단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볼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탄핵이 인용된 걸 가정해서 조기 대선을 가정해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떨어졌고요. 정권 교체론이 0.1% 아주 미미하게 오른 거죠. 일단 45.2 대 49.2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TK와 PK는 정권 연장론 당연히 유세하고요. 호남, 충청, 서울 지역은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네요. 이거 거의 뭐 새로운 게 없이 그냥 어쨌든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은 거의 붙어있다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요새 계속. 지금 요 수치를 보면은 양 진영의 이제 결집이 거의 다 찬 것 같아요. 네. 다 찬 것 같고 그 수치가 지금 이제 정점에 와 있는 것 같고 당분간은 여론조사가 지금 표집 이렇게 여기에서 지지층의 어떤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하면 이 틀이 유지가 좀 당분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남, 충청, 서울 이쪽은 여전히 이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해서 그런 예.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금 전체적으로도 정권 정권 교체가 조금 높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5.5이 안에서 높은 겁니다. 네, 약간 예. 높습니다. 높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탄핵 찬성 여론이나 그다음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약간 상대적인 측면에서 그런 좀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에 좀 갇힌 부분이 있고 예. 지금 요 부분을 딱 놓고 보면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가 이제 결국은 관건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아마도 이거는 이제 고정된 거라고 보면은 네. 남은 거는 중도층 표심을 가져오는 이슈만 이제 정치권에서 남게 됩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3주 연속 지금 오차범위 안에서 계속 똑같이 달리는 거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예. 상황이죠. 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게 지금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느끼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민주당 집권에 대한 반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예요. 예. 그럼 왜 민주당 집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그러면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잘 살펴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해소해주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예. 지금 뭐 그러려는 생각은 좀 별로 또 많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아까 제가 옥중 정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판단 중에 있는 어떤 그 지도자의 정치 이것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또 반대편에서는 그만큼 또 반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반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을 또 양쪽의 지도층이나 정치 세력이 부추기고 있잖아요. 아주 자극적으로 부추기고 있어서 그게 강하게 부닥치는 상황에서 중도층은 뭐 이러면 어느 한 편을 들어주는 게 무슨 의미 있어. 둘 다 우리가 볼 때는 얘기가 안 되는데 이러고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도층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안 했다고 이렇게 저는 봐야 될까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좀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바고 궁금했던 바라 막 물어보는데 실제로 응답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네,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시 조기 대선의 범진보, 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0.8%로 1위를 기록했고요. 범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오차 범위 밖에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추이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쪽에서 40%라는 건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박스권에 완전히 갇혔다라는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예. 말씀하신 대로 반 이재명 정서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서 좀 재확인되는 측면이 있고 예. 조금 여기서 볼 부분은 그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1위 후보와 각 진영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차이인데 범진보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그 다음 후보 간의 격차가 한 33%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범보수 쪽에서는 한 15%.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범진보 쪽이 굉장히 차이가 확 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가는 데 있어서 큰 당내 여러 주자들이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지금 구도가 크게 변화의 조짐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좀 예측이 가능하고 예. 상대적으로 범보수 쪽에서는 15%니까 앞으로 더 봐야 되겠지만 좀 변화의 가능성이나 그런 조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역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점을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진정한 중도 성향들은 아예 답변을 안 하는데 그래도 중도 중에서도 호불호가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겠죠. 예.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진보 성향의 중도, 보수 성향의 뭐 중도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를 다 포괄했을 때 40%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후보들은 경선 통과가 어렵다라는 걸 다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수치로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이 수치를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양자대결에서 지난번에 받았던 48.7%인가요? 그 이상을 받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줘야 문제 제기가 줄어들 것이다. 근데 그보다 낮게 받으니까 계속 본선 경쟁력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범보수는 여기도 역시 감정적으로 뭉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김문수 지사가 1위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중도층이 볼 때는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고 진짜 저분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간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노력을 안 해도 국민의힘 덕분에 내지는 국민의힘 후보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요거 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김문수 후보 장관이 범보수에서 가장 많은 지금 그 지지도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아무래도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 지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렇게 나눠졌을 때 또 예. 탄핵 찬성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 이재명 표심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직결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명확성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명확성을 띠고 또 이슈의 중심에 있는 그런 이슈를 건드리는 분이 많이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그 지사가 장관이 장관이요? 좀 그런 부분들에 지금 혜택을 좀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지금 이렇게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 거를 그냥 아무래도 좀 이런 흐름을 보수층이 받아들입니까? 보수 지지층에 예. 좀 그 표현이 많이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 지금 이슈가 많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예. 탄핵 이슈라는 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그래서 탄핵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슈는 보이지 않고 탄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근데 이 탄핵 이슈를 민주당이 불법 대 법치라는 구도로 간명하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져가는 바람에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여야 정쟁 구도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여야 정쟁으로 강하게 탄핵을 중심으로 부닥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권도구 국민의힘 대변인 김사길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